네, 하루하루 달라지는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인사이트를 찾아서 깊은 이야기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를 둘러싼 이야기도 그렇고 미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지난주에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먼저 최근 금융시장 상황부터 조금 리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아이폰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상호 관세를 연기시킨 것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분업 그 시스템이 워낙 고도하게 지금 가다듬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그 상호 관세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70bp나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1bp 정도가 떨어진다면은 기관이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피해 손실 규모를 다 합치면은 무려 7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나는데요. 무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런 국가라든지 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채에서만 5조 달러 넘게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에 이런 현상들이 났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테일 리스크,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금융 쇼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하고 그리고 상부장관이 긴급하게 대통령을 찾아서 상호 관세를 연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감세 정책을 쓴다면 다시 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금융시장의 불안 문제로 인해서 달러 매도 그리고 국채 매도, 주식 매도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변동성이나 불안한 장세가 진화된 게 완진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달러 차트 조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기 때는 달러가 강해진다. 미국의 위기가 아닌 경우는 당연하고요. 오히려 미국이 위기를 만들어내도 아이러니하게 여타 통화는 약세고 달러는 강세로 갔던 게 과거의 경험들인데 이번에는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기야는 100m로 떨어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달러가 약세인지 또 달러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위기 시에는 달러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었다는 것은 2000년 초반까지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그 외환 준비금에서 70% 이상이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달러 자체가 불안해지면서 60%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아무래도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지금 달러 자산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관련된 달러 자산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리먼 쇼크 이후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위험 상품으로 간주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그 경기 후퇴의 위험은 테일 리스크 위험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안전 통화에서 달러는 빠지고 엔화 그리고 호주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만 좀 안전한 편이고 여기에 이제 금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면 이머징 시장은 사실 주식 시장은 좀 해볼 만한 거고요. 다만 최근에 달러 약세가 전방위적인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석학들이나 IB 대표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챙겨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관세 정책과 둘러싼 노이즈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되는 건 1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2분기 가이던스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네,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M7 주가가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M7 같은 경우는 16%, 지난 그 4분기 31%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S&P 전체
보다는 좀 위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테크와 관련된 투자 축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14에서 21%의 순이익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M7의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비를 보면은 연초에는 34배까지 버블이 형성됐는데 현재는 버블이 쏙 빠진 다이어트된 한 23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가의 그 반영이 지금 다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보면은 2016년 이후에 주가 수익 비율의 그 평균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배에서 22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가이던스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비관적이라든지 그리고 모멘텀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M7 주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동성 확대는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지표도 뭐 CPI나 PPI나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관세가 반영 안 된 것 아니냐? 이후에 나올 지표들이 불안하다는 게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침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기 둔화로 가는 것만은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투자자들은 이제 경기가 침체 혹은 이제 불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뭐 금을 사자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 다이소 같은 불황형 소비로 이런 주식을 사자는 얘기도 있는데 좀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30%로 보고 있지만 시장 특히 그 온라인 예측 시장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이후에 그 소위 말해서 직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던 조정 국면이 모두 11차례 있었는데요. 이 11차례 기간 동안에 평균 직전 고점의 주가를 회복했던 기간은 좀 461일.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좀 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악화되겠지만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뭐 여하튼 간에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는 고배당주, 실적 호전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같이 하락을 하지만 반등 시에는 먼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 월가 쪽에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중 사실은 이번에 관세 전장의 핵심이 미중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건 주제 사실인데요. 미중 간의 관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 이런 때도 있었다 얘기할 겁니다. 145% 관세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125%까지 올린 상황인데 숫자 올리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치킨 게임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 지금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그리고 시진핑의 관세를 보면은 야구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하이볼을 던졌을 경우에는 투수의 그 존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다양한 그 공들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농업과 관련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모두 제거해달라. 그리고 소비세를 낮춰서 내수를 좀 확대해달라.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 일기 동안에 약속했던 2천억 달러 왜 안 사줬느냐. 이거와 관련된 벌칙으로 인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틱톡의 미국 그 사업권 그 매각 문제 또 대미 흑자 축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 전쟁이 끝나면은 주가가 또 반등하고 경기가 회복될 걸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배상 문제라든지 중국의 대미 자산 동결과 같은 최악의 카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직 뭐 진화를 얘기하기에는 진행형인데
트럼프 2기의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는 더 세게 나오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의 태도가 1기와 다르게 상당히 뭔가 좀 결사항전을 하는 듯한 느낌들을 보이고 있는 게 또 중국의 달라진 점인데 맷집이 전보다는 좀 강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도 타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이걸 얼마나 버텨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로 인해 가지고 OECD 개량 모델을 돌릴 경우에는 실질 GDP 성장률은 3년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2.9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진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2년 뒤에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라면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강경파에 좀 부응하는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서 1경 3천조 원의 부실 채권이 있는데 제조업까지 이렇게 몰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큰 타격을 이중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2분기부터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 더 이상 관세를 올렸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가격 탄성치의 절대치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품을 이제 필요한 것들은 사고 그 이후에 절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없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고가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이제 비관세 전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물론 지금 살인적인 145% 지속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자막 보여주신 것처럼 중국의 실질 GDP, 실질이란 이제 물가 상승분을 이제 반영을 차감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GDP가 2.5% 빠지고 자막 보여주신 거 보면 미국도 2.4%, 세계 경제 0.91. 미국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중국이랑 비슷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라든지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들을 한 3개월 정도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재고가 떨어지면서 대체 수급처를 찾지 못하면 물가 상승 압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은 70%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에 맞아서 우회 수출 전략을 구사했죠.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인도 쪽으로 갔는데 여기도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우회 수출 전략도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80년간 세계는 자유무역 시스템에 의거해서 세계 GDP 같은 경우는 106조 달러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제 세계가 공이 수출보다는 내수주도의 성장, 그러니까 저성장과 가장 완만한 성장 구도로 바뀌면서 주시장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대미 수출이 대외적으로 높으니까요. 대외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유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중 간의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들 세계 경제 국가별로 미치는 영향을 짚어주셨는데 이건 경제적 문제이면서 사실 정치적 문제 패권 싸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 확산될 수 있는 대만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펜타닐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격화되거나 혹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경제적 문제가 또 풀릴 가능성도 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서 합의를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고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윌버로스 전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백악관 안에서도 정책 고문, 강경파 쪽에 속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관세 전쟁의 진짜 목적은 중국의 고립에 있다.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경제, 조선 쪽에서도 디커플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면서 패권 도전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강하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역 전쟁이 끝나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펜타닐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 규모만 미국에서는 2023년 2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사망자 수가 7만 5천 명, 그리고 수십만 명의 가구들 같은 경우는 파탄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강경하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펜타닐이 GDP의 10% 손실을 끼쳤지만 무역과 관련된 손실은 10% 정도, 1% 정도이기 때문에 네. 감내하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향후 카드는 뭘까요? 물론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의 큰 요동이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거는 정확히 이제 추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걸 포함해서 또 어쨌든 서로 간에 지금은 공방전이니까요. 중국이 쓸 수 있는 남아있는 카드는 뭐 히토류 이런 것도 금지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두표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서부터 그 반독점법과 관련돼서 이제 조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타겟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나이키와 같은 미국 그 상표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에서는 매년 525개 그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중에 헐리우드 영화가 4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상영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여행도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프게 아픈 것은, 미국을 때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히토리라든지 희귀금속과 관련된 수출 규제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정부의 인허간 허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규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7,600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8.9%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점이 안 좋은데요. 지금처럼 트리플 매도 압력이 시달리는데, 중국마저 여기에 매도 압력에 가세를 했을 경우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반등할 가능성도 크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생각했던 그 한계치를 넘어갔을 경우에 미국도 전면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국면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중국 전문가인 조용찬 소장님께 저를 포함해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질문이, 과연 협상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풀릴까? 물론 뭐 실무진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뭐 으름장을 놓고 정말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우리 어제 통화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원래 이제 한 5월, 6월쯤 미중 정상이 만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안 만나겠다고 했고요. 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3월 달 들어서는 그 협상 자체가 지금 깨져 있고요. 100여 개 되는 양국의 물밑 협상 채널들이 지금 한두 개를 지어놓고서는 거의 다 지금 채널이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을 똑똑하고 그리고 상당히 유능한 지도자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날 또 중국 국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그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달 그 시진핑과 트럼프는 생일이 하루 차인데요. 벌스데이 서밋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6월 미중 정상회담,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굵직한 얘기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군요. 개별 지표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여서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네, 좀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5.2%, 그러니까 4분기가 5.4%보다는 조금 둔화되겠지만 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안, 그리고 의료라든지 연금과 관련된 지원금을 좀 늘려주는 이런 안들이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 현황 파악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끌고 있는데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또 품목 관세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뭘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할는지 안 할는지 뭐 그와 상관없이 우리 반도체 시장 흐름 어떤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과 내일은 반도체 깊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 간의 중국 무역전쟁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